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님은 남편한테 애정 표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가급적이면 자주자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전 사실 이렇게 노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노부부를 보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오고 그 곁을 지켜주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러면서 저 두 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다 잘 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MC님.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아요. 왜 젊은 시절에는 육아다, 사회생활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노부부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잘 살아왔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거 보면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 이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건강 정말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자이든 타이든 할 수 없이 건강이 좀 악화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특히 요즘은 치매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치매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변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의 모든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윤환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이윤환 변호사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후견이란 말, 이 말은 사실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성년 후견 제도, 이건 조금 제가 생소하거든요. 이런 말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 제도, 최근에 이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나 보죠? 후견인 이런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셨어요. 요즘 100세 시대, 나아가서 120세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좀 안타깝게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치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시게 되셨죠. 치매뿐만이 아니라 노령,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재산 관리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신해주기 위해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다.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성년 후견 제도, 이거 개념이 좀 어떤 건가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후견인을 선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좀 4가지 다른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기 때문에 용어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이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변호사님, 이 성년 후견 제도, 이게 실제로 정말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나요? 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도 후견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에 의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족들이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가족들 중에 일부만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배제됐을 때 그 배제된 가족들이 부모님의 어떤 재산 처분 능력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모두 다 가족들이 합세해서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한 사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보면은 전략적으로 소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가령 예를 들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받아야 되는데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원에서 1차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년 후견 제도, 이거 종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 성년 후견 제도가 어떤 것이다 설명드리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민법상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먼저 성년 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선임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정되지 못한다.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성년 후견 제도이고 이제 두 번째로 한정 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일정 부분 부족한 상태. 그 성년 후견에는 미치지 못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태를 한정 후견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특정 후견도 있는데요.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상태에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좀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특정 후견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임의 후견은 이제 그럴 상황,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 후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신의 재산 관리나 신변 보호를 이제 일부 후견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우리가 임의 후견이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사실상 개념적인 자체는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고 어떤 상황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냐만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MC님. 네, 사연을 좀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령인 아버지가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큰아들인 제가 열심히 보살펴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요양원에 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현재 아들인 저도 못 알아보시고 정상적인 생활은 전혀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될까요? 앞서 임 변호사님이 후견제도 종류 4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도를 활용해야 좋을까요? 지금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니까 치매 정도가 조금 중증 이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버님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서 자제분들이 성년 후견인으로 결정되면 그 자제분들께서는 부모님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그리고 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권, 그리고 신상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치산 제도가 있었는데요. 금치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는데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성년 후견 제도는 신상에 관한 결정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런 금치산자 결정이 내려지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후견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데 누가 지정해 주는데 이런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이제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성년 후견은 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후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이렇게 후견인을 두는 것을 동의하는지 에 따라서 다 동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분 가족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가족들 의견을 모두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의견도 듣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 의견도 가족을 다 들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직계 비속들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이게 모두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가족들 모두가 그러니까 배우자도 동의하고 자녀들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상 많은 경우에 가족들 간도 좀 이해가 다른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새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이제 후견 개시 결정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고 혼자 병원도 다니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건물에서 임대료도 받고 있다 보니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초기 진단,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뭐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게 복잡한 업무할 때 조금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도움을 좀 드려야 할까요? 또 이런 경우 어떤 후견 제도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앞선 예와는 조금 다르게 치매 정도가 초기 단계이고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였으니까 아마 재산 문제에 있어서만 사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정 후견 제도? 이게 말이 어렵네요. 맞아요. 한정 후견 한정 제도. 제도. 이 신청 방법은 뭐 같은 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가족분들이 청구하게 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분들이 청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성년후견 개시, 아까처럼 지속적으로 결여된다고 주장을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으로 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후견인이 됐다.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후견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뭐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일부만 할 수 있는 건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나눠보면 MC님 이제 재산에 관한 사무와 신변 보호에 관한 사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당연히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예금 및 보험의 관리, 그러니까 은행 업무 같은 거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시기 어렵잖아요. 그런 은행 업무를 다 대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정기적인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관리,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 계약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유체동산 증거 및 중요 문서 등의 보관, 관리 그리고 뭐 공법상의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 신고 같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세금 신고 같은 것도 후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의 승인, 뭐 한정 승인
승인 포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등 나의 재산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한편 또 이제 다음 사항으로는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로는 뭐 주거 관련 행위, 주거 관련 마련이나 뭐 시설을 입소하거나 퇴소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후견인이 같이 맡아서 해주실 수 있고, 뭐 복지 급여 신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나라로부터 받는 서비스들 중에서 그런 복지 혜택 같은 것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고, 뭐 사회적 관계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재활, 취업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밖에 일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후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의 일생을 다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 후견인,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역시 우리 법대로 합시다. 안방마님답게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렇죠. 안 되겠죠. 사람이 그 남은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업무를 이 사람의 복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생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민법에서는 별도로 후견인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내지는 뭐 후견인은 이런 시험을 통과한 자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좀 급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후견인이 되실 수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기준에 있는 자도 될 수 없고요.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이나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은 이제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예를 좀 보면 외국에서도 이제 후견 제도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실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견인이 지금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후견인 지정을 뭐 이제 해지해 달라, 더 이상은 내가 혼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후견 제도가 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족, 뭐 친지 들이 주로 후견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3자,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뭐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사전에 좀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나 하시기보다는 내가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뭐 어떤 식으로 법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이제 지정하려고 할 때 여러 재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후견 후보자의 뭐 직업이나 경험, 이해관계, 그리고 지금 피후견인과의 관계, 이 사람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심사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그 피후견인, 지금 후견인이 필요한 분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이 본인의 병을 미리 알고 이렇게 후견인을 할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말 더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정말 잘 좋은 후견인을 두셔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랜 기간 치매로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저희 자매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자리를 잡느라 어머님은 간병인을 고용하셔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고 계신데요.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어머님이 간병인에게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증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병인 측은 어머님이 주신 거니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재산 처분 행위를 하시고 간병인도 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머님이 하신 이 증여를 취소하고
간병인으로부터 상가 건물 명의를 받아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정말 따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그럴 수 어이가 있죠.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뭐 외국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병은 못했지만, 뭐 그동안 또 사례비나 뭐 병원비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부동산 이렇게 큰 건물을 이렇게 증여해줬다고 하니까 이건 딸의 입장에서 정말 저 같아도 속상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우시겠죠. 네네. 이 사연자분처럼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에서 처분한 이 행위, 이럴 경우 일단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다시 뭐 찾아오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자녀분들께서 그 증여가 무효다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 치매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 즉 의사 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 간병인이 기망했거나 강박을 했기 때문에 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경우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어머님의 치매 상태가 중증 이상이었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소송 능력이 없다고 봐서 결국에는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성년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먼저 해서 자제분들이 개시 결정을 받아서 법정 대리권을 확보한 후에 자제분들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뭐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치매인 경우와 아니면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증인 치매일 경우, 그럼 이거 그 뭐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있을 때 판단이 조금 달라지나요? 네, 임신님, 저는 사실 이 여부, 그러니까 지금이 중증의 치매 상태였는지 아니면 경미한 경미한 건지.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이윤환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나중에 뭐 소송으로 가거나 할 때 가장 크게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제 치매 판정 전에 경미한 수준의 치매 상태였다면 사실상 뭐 일상생활은 거의 가능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증여 자체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였다는 점이 좀 입증이 된다면 다른 좀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뭐 병원 진단서도 있을 것이고 주변인의 진술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반 증거들에 따라서 중증의 치매 상태였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해당 증여가 의사 능력이 없으실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확인이 돼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간병인 입장에서 이 증여가 유효하다, 뭐 이렇게 어머님이 정당하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면 이걸 입증할 만한 이제 자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료, 증거, 뭐 이게 증여, 이거 유효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등기의 추정력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등기 원인에 보면 증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등기 원인에 증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는 증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자제분들, 즉 상대방에서 증여가 무효다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간병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간병인이 꼭 가만히 계실 건 아니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라든가 그 증여가 이루어진 당시에 어머님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법원에 제출을 하면 당연히 증여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맞습니다. 이거 제가 배웠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임신님. 네.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분한테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뭐 2분의 1, 이거는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의 사연자의 경우 간병인에게 이제 건물이 증여됐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개시된다면 자녀분이 간병인한테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MC님 정말 준 변호사가 되셨다.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정말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우리가 상속에서 여러 번 다녔던 개념인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랬나요? 딱 해봄직할 만한 그런 질문을 딱 던져주셨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이렇게 아마 익숙은 하실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나의 법정 상속분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침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면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법적으로 상속인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내가 받지 못했더라도 이것만큼은 다시 떼어내서 너에게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주고 싶은 분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왜 그걸 나라가 나서서 떼어내서 다시 돌려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헌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사연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증여가 일어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게 된다면 이 자녀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자녀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로 보장이 된다는 점을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상속인들 간에 일어난 사전 증여 행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혀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식구가 경우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첫째에게 미리 증여를 해줬을 때 둘째가 이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이 개시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끄집어내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1년이라는 그렇죠.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하고 싶어도 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1년 안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3남매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홀로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재산도 꽤 모으셨죠. 저희도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결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복을 찾아가시는 걸 자식들이 말릴 수도 말릴 이유도 없지만 어디서 만나신 분인지 결혼을 하신다는 분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축하를 해드렸는데 얼마 전 두 분이 사시는 집에 가서 보니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치매약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새어머니에 대해 아는 정보도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아버님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이 됩니다.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건 쓰는 게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식들이 이기적이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님 재산을 묶어둘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말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새로 들어오신 어머님이 뭐 이렇게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하는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황혼 이혼만큼 문제가 많은 것이 황혼 재혼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는 어머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자식들, 즉 이녀 1남에게 아버님이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제분들께서는 뭐 아버님의 여명도 많이 남아 있고 아버님을 위해서 모두 다 상속 포기각서를 썼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내 남은 인생은 재혼자를 위해서 사시겠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도 재혼자한테 증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자식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죠. 속상할 것 같아요. 어머님 재산까지도 그 재혼자한테 아. 간다는 부분이 너무 속상해서 찾아오신 사연이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는. 그 엄마에 대한 국어까지 그런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분들이 새 어머니가 아빠의 재산을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당연히 아버님이 뭐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은 좀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치매의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뭐 검사나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인 MMSE, 치매 단계 평가인 CDR, 뭐 GDS 등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MMSE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코어가 18점 이하인 경우라면은 이제 후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스코어가 이거보다 뭐 더 이상인 경우라면 뭐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경우에도 뭐 다른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증거들로 입증을 하면 후견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통 아까 이윤환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 스코어에 못 미칠 것 같아. 아직 성년 후견 정도엔 이르지 않았어. 이랬을 때 우리가 한정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한정 후견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데 제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바로 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시지는 잘 않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일단 신청하시되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 보건데 이건 성년 후견 개시까지는 아니다. 한정 후견이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이제 재산 처분 행위, 피후견인, 그러니까 아버님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성년 후견 개시 설명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동의해야 경우와 된다. 가족들 간에 지금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이번 케이스는 당연히 지금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가족들 내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외부의 인사,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변호사님, 만약에 새어머니한테 재산 포기 각서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거 유효하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포기가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의 수나 상속 재산이 결정되기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상속 포기각서를 받더라도 아마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받아둘 수도 없고 안 받아둘 수도 없고. 그런데 참 이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각서 써놔라. 뭐 맞아요. 재산을 탐하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않겠다. 이게 소용이 없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뭐 포기각서를 써놨다. 그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네, 이윤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이라는 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인데 그걸 미리 포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다 같잖아요. 네, 네. 다만 여기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자제분들한테 미리 증여를 하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유언, 예를 들어 자제분들이 2명인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전 재산을 자식 1과 2한테 각 2분의 1씩 유언으로서 증여한다, 즉 유증한다라고 적어 놓는 경우에는 그 재혼하시는 새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과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비슷하나 어머님께서 새어머니께서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언 작성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거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자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공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변호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떤 방법 추천하시나요? 네, 우리 유언편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자필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기타 뭐 여러 가지 유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무래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유언 의사를 밝히시면 간단한 뭐 절차에 의해서 공증으로 유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양한 또 방법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연도 앞에 사연하고 좀 비슷한 사연인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오랜 기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재작년부터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자식들 힘만으로는 모시기가 어려워 방문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간병인과 보내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아버님이 점점 자식들인 저희보다도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자식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이 더 악화되셔서 이제 상속 같은 부분을 정리하려다 보니 글쎄 아버님과 간병인이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자식들인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요. 저희가 간병인에게 매달 월급도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도 이미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이 혼인, 자식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무효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몸도 성치 않고 또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게 온전하지 않은데 이게 결혼을 한다는 건 이게 그 간병인 마음이 굉장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아픈데 결혼을 한다고? 혼인신고를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과 이 간병인 이 혼인 자식들이 뭐 취소하거나 무효 소송 이거 내면 이게 들어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참 이런 사연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과 그 간병인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난 이제 자식들도 필요 없다. 나의 노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안경을 딱 끼게 되고 이게 그렇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아요. 아니냐. 드라마에도 그런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또 사실 MC님 드라마가 현실보다 더 순한 맛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제 상황은 더 매운맛인 경우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사연을 주셨으니까 좀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자면은 만약 이제 간병인이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 좀 사기를 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민법 110조에 의한 취소 오래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버님이 지금 뭐 중증의 치매 상태였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 전혀 지금 본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혼인을 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혼인 무효를 시키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자녀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의 이런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죠. 이 성년 후견 기시 심판 청구를 하셔서 아버님의 후견인으로 일단 자녀분들이 지정이 되셔야 되는 게 먼저 그게 우선순위로. 그렇죠. 먼저 그렇게 지정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버님을 대신해서 뭐 아버님의 신분 행위, 혼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중증의 치매라기보다는 좀 경증의 치매 상태라고 보이면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의사 능력이 내가 이런 행동,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증의 치매 정도라면 사실상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실 상태일 거고 그렇다면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 이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경증의 치매 정도 상태라면 이런 혼인 무효 취소 소송을 하시려면 기타 다른 정황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뭐 질병이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거나 이런 부분을 입증한 다른 증거들도 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게 딱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애매해서 그렇죠. 이 소송은 좀 쉽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정말. 네,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재산 처분행위하고 신분행위는 법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산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감정을 통해서 이 아버님의 치매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네.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의사를, 즉 아버님의 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매가 지금 이런 초기 치매 정도로는
아버님의 의사를 이길 수가 없고 아버님이 본인께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술 자체를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자식 입장에서 너무 화날 것 같긴 한데 또 아버님이 내가 정말 진심이다 이러면 그렇죠. 정말 뭐라고 할 할 수도 수 없는 없고 거죠. 참 본인의 자유의지에 애매하네요. 따른 결정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혼인이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 간병인 배우자로 인정됐잖아요. 그럼 이게 상속분 이거 유효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MC님.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신 게 인정이 되고 배우자의 지위를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되신다면 정당한 상속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자녀 대 배우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배우자에게 우리가 가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가 받을 몫의 2분의 1을 더 가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2분이고 배우자가 계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배우자가 1.5 자녀가 1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배우자 대 자녀, 자녀가 1.5 대 1대 1로 재산을 나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가 더 많네요. 그렇죠, MC님. 우리가 권리가 더 많은 거죠, 남편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배우자가 더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은하 변호사님 뭐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계실 텐데 뭐 이게 후견인에 관련된 사건 중에서 뭐 증여의 효력이라든지 뭐 이런 의사 능력, 유무 이런 사건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상속이나 증여에 관련된 것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정신 상태가 좀 온전치 못할 때 일부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승소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둘째 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겠다라고 하는 공전증서 유언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을 이렇게 공증받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치매가 초기 치매 상태였고 그리고 또 간경화를 겪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경화를 겪고 있다 보면 간선내증이 오는데 어느 날은 또 정상적이다가 어느 날은 조금 더 의식 수준이 확 떨어진다던가 이게 반복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한 날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참 입증하기가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그간의 노하우들이 조금 발휘가 돼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어머님의 당시 의사 능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회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서 그 팽팽한 증거 속에서 어머님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속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게 증거로서 조금 결실을 맺어서 매우 기뻤던 사건이고요. 또 재산 자체가 뭐 한 200억에서 300억대 되는 큰 재산이었는데 아예 그냥 상속에서 배제되었다가 상속분을 회복하게 되어서 의뢰인도 또 매우 기쁘고 저한테는 매우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뭐 후견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특별히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뭐 미리 이런 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후견 제도를 이제 들어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님에 관해서 치매 정도를 조금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가 조금 어느 정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치매와 검사를 통한 치매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MMSE 같은 간이 치매 검사는 큰 비용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도를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인지기능 검사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게 소송의 좀 승패를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너무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뭐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일은 언제든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정보 꼭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법대로 합시다. 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MC님. 어떤 법적인 문제는요, 대소를 막론하고 막상 나에게 닥치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은 좀 해결도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도 이윤환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세요? 네, 성년 의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년 의견 제도를 이용하시고자 했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